이 집에서 난 뭐였죠?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저는 그냥 그림자였던 거예요. 넌 원래 우리 집에 안 어울렸어. 내가 애초에 반대한 이유를 이제 알겠니? 어머니, 저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키려고요. 판사님, 이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근데 20년 넘게 다른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47세 장미연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평범한 주부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죠. 결혼 20년,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해왔던 저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20년 동안 남편이 저 몰래 어떻게 이중생활을 했고, 시댁에서는 어떻게 저를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남편과 함께 경기도 성남의 작은 전셋집에서 살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왔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고 나는 집안일과 시댁 모임, 친정 살림까지 도맡으며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저녁 7시면 항상 돌아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밤 10시, 때로는 자정을 넘겨서야 집에 들어왔다. 어떤 날은 아예 연락도 없이 외박을 했고 그럴 때마다 이유는 늘 똑같았다. 회식, 숙직, 긴급한 야근.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요즘 경기도 안 좋다더니 더 힘들겠지. 그렇게 애써 이해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국을 다시 데우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식이 너무 자주 있다는 점이었다. 일주일에 3번, 많을 땐 4번. 심지어 주말에도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이상한 손수건을 발견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내가 쓰는 향과 전혀 다른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하는 의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아닐 거야. 기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편의 옷, 가방, 지갑, 휴대폰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휴대폰에 지문 잠금을 걸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다. 어떤 날은 샤워도 하지 않고 회사에 두고 온 노트북이 생각났다며 밤 11시에 외출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호텔 키카드가 나왔다. 정면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내 입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그 키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빨래통에 던져 넣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회사들 다 그래. 남편 늦게 들어온다고 의심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시어머니가 내 말에 단 한 줌의 진심도 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다. 혼자만의 불안인가 싶어 자신을 다그쳤지만 이미 내 안에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침묵하기 시작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마주할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다. 호텔 키카드를 발견한 이후 내 안에서 믿음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갔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혼 같은 단어는 떠올리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에 매달리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급하게 울리는 문자 알림이 눈에 띄었다. 영지야,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 주 토요일 지난번 그곳으로 예약할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영지야,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남편이 평소엔 절대 핸드폰을 두고 다니지 않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욕실에 두고 들어간 덕에 이 문자를 볼 수 있었던 거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주말마다 사라졌던 시간, 누군가의 향기가 묻은 옷, 계속된 핑계들. 그리고 이 문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해두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다시 들어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그 문자의 이름 영지를 검색했다.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 팀원 명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그리고 결국 찾았다. 윤영지. 남편과 같은 부서, 같은 회사. 미혼 30대 후반.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 호텔 사진이 가득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진들 속에 남편이 있다는 점이었다. 얼굴은 잘리지 않았고 익숙한 손목시계, 셔츠 패턴, 그가 쓰던 컵까지. 명백한 증거였다. 어떤 사진은 우리 집과 비슷한 인테리어였고 어떤 게시물에는 오늘은 나를 위한 날, 그의 집에서 느긋한 하루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됐다. 그가 내 남편이라는 게. 나는 이 모든 걸 프린트의 파일에 정리해 두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 댁을 찾았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사진과 문자 내역, 카드 결제 내역까지 다 준비해 갔다. 처음엔 조용히 꺼내 놓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요즘 다 그렇게 살아. 내가 가정을 못 지킨 거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그 말에는 진짜로 아무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나를 탓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쫓겨나듯 시어머니 댁을 나서면서 나는 그날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발끝이 덜덜 떨리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전에는 시어머니 댁에서 나올 때마다 뭐라도 싸주시던 그 손길이 오늘은 문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겼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밤하늘은 어둡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캄캄했다. 가로등이 창문을 따라 흘러가듯 내 머릿속도 온통 지난 시간들로 가득 차 흘러갔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첫 아이를 낳고 함께 밤을 새우던 기억, 추운 겨울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일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은 가짜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텅 빈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덩그러니 울리고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뭘 알고 왔는지 모른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다. 인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런 그를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또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방 한구석에서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가슴속 응어리는 깊어졌다. 새벽이 될 때까지 나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반복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대체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다. 퉁퉁 부은 얼굴, 축 처진 눈매, 초점 잃은 눈동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아침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다. 나 나가봐야 돼.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 현관문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나는 여전히 기다렸다. 습관처럼 국을 데우고 밥을 차리고 다시 치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말없이 식탁을 치우는 내 손이 점점 더 느려졌다. 가끔은 상상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와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투로 남편을 웃게 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다. 한밤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서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다. 하얗게 흐려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은 참으로 따뜻해 보였다. 사람들은 다들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혼자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이 삶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만 이 방 안에 갇힌 건지.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물은 내 억울함을 대신해 주지 않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대신 싸매주지도 않았다.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핸드폰에 남편의 통신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법률 앱을 설치했다. 작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긴 어둠 속을 뚫고 나갈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누군가는 물었을지도 모른다. 왜 그토록 참았느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말이라는 건 믿어줄 누군가가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그때의 나는 아무에게도 믿음 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다. 남편은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가정을 망친 여자라 했다. 그리고 나는 나조차 나를 안타까운 사람이라 여겼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테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밤들이 반복될수록 나도 점점 지쳐갔다. 불면의 밤은 일상이 되었고 늘 무기력하게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연희야, 이번 주말에 큰삼촌 회갑이 있어. 다 모일 거니까 너도 와야지. 무표정하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 행사에 날 부를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사실이 새삼소름 끼쳤다. 그래도 나는 갔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혹시나 내가 모르는 진실이 또 있을까 싶어. 속으로는 마음을 다잡고 참석했다. 시댁 식구들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인사 속에는 묘한 시선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듯한, 혹은 이미 모든 걸 아는 사람들처럼. 한기현은 끝내 오지 않았다. 기현이는 출장 갔어. 시어머니는 무심히 그렇게 말했다. 출장이라니 또 그 핑계.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말했다. 기현이 혼자 왔더라. 지난주에. 여자 하나랑 같이. 어디 리조트 갔더만. 그 말은 귓가에 박힌 모처럼 꽂혔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 굳었다. 나는 그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조각들이 나를 찔렀다. 며칠 뒤 우연히 들른 동네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여자가 있었다. 윤영지. 그녀가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고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더 잘 어울린다. 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다.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뒷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돌아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제 나에겐 아무도 없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영지 씨랑 함께 계신 모습 봤습니다. 이제 더는 제게 가족이라 부르지 마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왜 엄마한테까지 뭐라 그래? 너 지금 너무 나가는 거야. 그 말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난 당신한테도 당신 어머니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어. 그래도 참았지. 근데 당신이 데려간 그 여자랑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다닌다고. 난 뭐야? 난 도대체 이 집에서 뭐였는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변명보다 잔인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연아, 나도 속은 거야. 그 애 영지 착한 줄 알았는데 나도 바보였더라. 그리고 그날 밤 문 앞에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과 손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봤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문을 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의 흔적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는 남편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평정을 되찾으려 할 때쯤 우연히 발견된 USB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남편이 외박을 하고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양복을 옷장에 걸어두고 나간 뒤였다. 나는 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작은 검은색 USB를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업무용 자료겠거니 했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 기록해온 일기와 사진, 메모, 각종 예약 내역과 메신저 백업 파일들을 발견했다. 그중 일부는 아예 폴더 제목이 영지와의 추억으로 되어 있었다. 폴더를 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념일 날짜, 선물 내역, 호텔 및 여행지 사진, 함께 찍은 셀카까지. 어떤 사진은 내가 쓰던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영지의 모습이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였다. 더욱 충격적인 건 계획서라는 이름의 문서였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연과의 생활 종료 후 윤영지와의 새로운 시작. 거기엔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미연은 순하다. 감정 표현이 없다. 그래서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다. 내가 변하기 전까진 저 사람은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윤영지는 다르다. 자극적이고 뜨겁다. 삶에 대한 욕망이 뚜렷하다. 그 문장들을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20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가정, 희생, 인내 그리고 사랑. 그것들이 저 사람에게는 그저 관리 가능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 문서 말미에는 내 이름으로 된 계좌의 잔액과 보험 내역, 진명의 상태까지 정리된 목록이 있었다. 그는 나와의 생활을 마치 계약처럼 다뤘고 영지와의 삶을 설계하며 하나씩 제거해가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처음엔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고 이내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듯했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아무 말도 없이 USB를 갖고 가겠다고만 말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알겠다, 고만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USB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감았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말했다. 연아, 그 애가, 기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했다. 내가 그동안 널 몰라봤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봐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다. 결혼식 날도,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남편에게 맞았던 날도 울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다.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서막이 되었다. USB의 진실이 드러난 이후 나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모든 일상을 차갑게 분리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를 보더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당당해졌다. 마치 내가 그를 의심한 게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이 느닷없이 말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밥숟가락을 놓고 나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내뱉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준비도 예고도 없었다.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의 정리를 끝냈다는 눈빛이었다.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나가. 그는 그렇게 덧붙였다. 이 집도 이 삶도 내 자리가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다. 아무리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 말은 단칼에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20년 동안 같이 산 부인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쳤어. 너랑 사는 거 더 이상 의미 없어.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분노보다 더 큰 건 허탈감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애썼던 시간은 단 하루라도 있었던 걸까? 그는 그날 밤 짐 하나 챙기지 않고 외박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의 옷장에는 옷이 그대로 있었고 화장실에는 그의 칫솔과 면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집에 그는 없었다. 마치 그 집에 남은 물건들조차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남편의 메일 계정을 열어보게 되었다. 이미 의심이 사실이 된 마당에 더 숨길 것도 없었다. 거기엔 영지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수많은 이메일이 있었고
그 안엔 둘이 함께한 여행 계획과 신혼집 후보 목록, 자녀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이미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밀어내는 방식은 간단했다. 너는 그냥 나가라는 명령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을 울었다. 주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노란 조명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나만 이 안에 갇혀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러가는데 내 세상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찾아왔다.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내가 앉아있는 거실 앞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다. 기현이가 정말 끝까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연아, 이제 너도 너를 지켜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너진 심장 안에서 희미하게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처음이었다. 결혼 후 20년 동안 그녀가 내 손을 잡아준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USB를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문자 캡처 파일, SNS 화면 캡처 등을 하나씩 모았다. 정리를 시작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이혼하자고. 하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싸움, 이제는 내가 끝낼 차례였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말 한마디 없는 집안, 밥냄새 대신 싸늘한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남편은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나는 그 의미 없는 공간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거실의 시계는 매일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지만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주방에서 국을 데우다가 멍하니 주전자 물이 넘치는 것도 몰랐고 빨래를 걷다 말고 하늘만 바라보는 날들이 많아졌다. 이따금 옷걸이에 걸린 남편의 셔츠를 잡고 울음을 터뜨릴 때면 나는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택배가 도착했다. 한기현 앞으로 온 커다란 상자. 배송지는 서울 강남 모처의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고급 주방기기와 한 쌍의 머그컵, 그리고 우리의 새 출발을 응원해라는 카드가 들어있었다. 송신이는 윤영지였다. 그제야 확실해졌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집을 꾸미고 있었다. 나라는 존재는 남편의 인생 설계도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다. 나는 상자를 다시 덮고 현관 앞에 그대로 내놓았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리고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울음이라기보다는 통곡이었다. 오열이었다. 비명도 하소연도 되지 않는 그저 속을 뒤엎는 듯한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결혼 앨범을 꺼냈다. 찢어버릴까 하다 다시 덮었다. 앨범 속 웃고 있는 두 사람은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마저도 이제는 슬픔이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에 다정했던 모습이 무색하게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확실히 설 수 없었던 그 마음. 나는 그조차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내가 나를 일으켜야 했다. 나는 며칠 간격으로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사건, 감정, 그리고 남편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어느 날 이런 문장을 적었다. 나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여자로서 살아온 20년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감정이 가라앉는 듯 싶더니 다시 소용돌이쳤다. 남편은 여전히 내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초기 자금으로 내 적금을 꺼내 쓰자고 했다. 기현 씨, 내 돈이야. 당신이 쓸 수 없어. 그제서야 남편은 화를 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금까지 누가 먹여 살렸는데 나는 참았던 말을 그 순간 내뱉었다. 난 당신한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당신은 늘 당신만 있었지. 난 그냥 배경이었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등을 돌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그를 향한 감정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정리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다.
첨부 파일에는 내가 정리한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건 아픔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나조차 먼저 연락을 끊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할 여력도 다시 기대할 마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의 단호하고 찬바람 같은 톤이 아니었다. 연아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나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듯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오래된 다방. 우리가 처음 마주 앉았던, 내가 며느리가 되기 전 한기연의 여자친구였던 시절에 불려갔던 바로 그곳이었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종이봉투를 밀어주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 복사본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윤영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은 얼마 전 시장에서 내가 우연히 본 그 식당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뒤로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남편이 윤영지와 함께 다른 여성을 만나는 모습. 그 여성이 무언가 항의하듯 손을 뻗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도 쏘갔더라.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애가 너랑 살면서 또 다른 여자한테도 같은 말을 했더라. 윤영지뿐 아니라 그 전에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덧붙였다. 기현이가 어릴 적엔 참 착했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나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다. 미움보다 더 깊은 것은 배신이라는 걸 나는 그 순간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지. 미안하다. 정말 많이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는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엔 후회와 슬픔이 함께 젖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받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말없이 내 곁에 머물기 시작했다. 조용히 도와주었고 내가 준비한 서류에 하나씩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아들의 행태를 일기처럼 써내려갔다. 때론 울고 때론 화를 냈다. 연아야, 내가 증인 돼줄게.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이젠 내 싸움이기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편에 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싸움 끝까지 가겠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더 이상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이미 지나간 단계였고 이제는 행동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앉아 남편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때로는 내 손을 덜덜 떨면서 스캔한 서류를 건넸고 때로는 자신의 수첩에서 손글씨로 적어놓은 날짜와 상황을 읊어주었다. 우리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슬픔을 지나 전쟁으로 들어섰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정리했다. USB 안에 사진과 문서, 통화 녹음 파일, 남편과 윤영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남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꺼내려던 내 통장 기록, 내 명의로 된 보험 해지 내역까지.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고 그 중에는 윤영지가 과거에도 유부남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동네 이웃 중 한 사람은 윤영지가 곧 대기업 과장 부인 된다. 며 떠들고 다녔다는 말도 들려줬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정말 내가 뭐에 씌었던 거냐. 우리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용하고 무게가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훑어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부정행위, 명예훼손, 경제적 학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동시에 세워졌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싸움 이기고 싶어요. 정의롭게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시어머니도 말했다. 이건 며느리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았다.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문자 캡처를 인쇄하며 법적 증거로 제출 가능한 항목들을 구분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증언을 녹음해 연습했고 나는 눈물 없이 상황을 설명하는 연습을 했다. 마치 두 여자가 함께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했고 서로가 처한 삶을 존중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주눅 들던 며느리도 아니었고 집안 어른의 눈치를 보던 아내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전면전에 들어선 여자였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판결을 위한 첫 재판날. 내가 두려운 것은 없었다. 더는 울지 않기로 했고 더는 숨지 않기로 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연아야,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야. 법원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곳에 서기까지 걸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에겐 단지 이혼 소송일지 몰라도 나에게 이 자리는 20년을 견디며 버텨온 여자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이자 다시 시작되는 첫걸음이었다. 법정 대기실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어깨를 곧게 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신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믿음과 연대가 서려 있었다. 입장 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몇 분 후 남편과 윤영지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끝까지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사라진 자리에는 단 하나 끝내자는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장은 조용히 사건 번호를 부르고 양측 변호인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피고 한기현 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와의 장기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경제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출된 서류 더미는 테이블 위를 가득 메웠다. 통장 내역, 호텔 영수증, SNS 게시물,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남편의 새 출발 계획서까지.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변명도 설 자리를 잃었다. 이어진 증인 신문.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진술했다. 저는 처음엔 며느리를 오해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사실들, 윤영지 씨와 함께 다녔던 시장, 제 아들 집에 드나든 내연녀의 모습, 저는 그걸 다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제가 아들의 거짓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연아는 제게 며느리이자 이제는 딸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측 변호인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윤영진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은 어딘가 초조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눈을 피했다. 판사의 말이 이어졌다. 피고 측은 본 재판에 앞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증거에 대해 특별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외도와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다수의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내 손은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무너졌던 밤들과 울음을 삼켰던 새벽들, 홀로 버틴 낮의 시간들이 다 이 순간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위자료 7천만 원과 재산분할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따른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윤영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긴 여정의 끝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다.
정말 내가 대견하다.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 말 뒤로 20년이라는 시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로 작고 단단한 빛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진짜 나로 사는 첫날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당신의 삶을 위해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딘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포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긴 시간을 돌아보며 제 자신을 미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왜 그땐 말을 못했을까? 왜 더 빨리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도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정 안에서 침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고 그 불안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라는 것. 오늘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 모두의 공감과 연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삶의 다음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또 단단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